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할 텐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겠다. 외국어를 듣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들리는 것만 일단 들으세요. 듣다 보면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아주 살 만큼은 아니지만 꼰대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이제 저도 누구 앞에서 인생을 내가 경험해 온 것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뵈면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관을 얘기할 나이가 전부 다 되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촬영자만 빼고. 촬영자라고 젊지만 뭐 못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많은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봤겠지. 자, 저도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는 너무 서둘렀다. 길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 될 걸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제대로 못 이룬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할 수도 있지만 자, 이 강의를 우리가 9월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중은 하고 최선을 다하되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와 내가 급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씩 해나가야 될 일과 조금 미뤄놔도 될 일은 분명히 있다. 해나가야 될 일은 정확하게 해나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가령 사이펀 작용. 그러면 이 대롱에 물 채워놓고 높낮이를 이용해서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이펀 작용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만 대략적으로 잡고 있으면 되겠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다 때려치고 일단은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배운 것은 연속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연속의 법칙을 얘기를 했으면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 연속의 법칙은 뭐다? 그랬더니 유량은 자, 배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일단 요렇게라도 생각을 해놓자. 요거라도.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다음번 강의 때도 하겠죠. 기본 강의 때도 얘기를 할 거고 심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 문제풀이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 요약 강의에서도 얘기를 할 거다. 또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몇 번은 반복해서 봅니까? 띄엄띄엄해서 잊을만 하면 또 듣고 잊을만 하면 또 듣네. 그렇죠? 근데 완전히 잊었다가 기본 강의 들어갔더니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하다. 그렇죠? 자꾸 들으면서 각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들리면 들리는 것만 정리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매와 펌프, 양정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배관이 있는데 자, 배관 등에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왜 기울기를 잡아주느냐? 원활한 물 흐름이 되고 때때로 배관 수리 등을 위해서 물을 빼내야 될 때 잘 빠져야 되겠죠? 잘 빠지려면 물이 자, 수평을 이루는 것보다는 빠져나갈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네요. 그걸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과거에는 일본식으로 구배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현장에서는 구배란 말을 씁니다. 때때로는 물매라고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용어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세계와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세계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다며요. 요즘 제가 서울을 안 떠나서 도로 표지판에 한자어가 과거에 우리가 쓰던 한자어가 아니라 중국식 간자가 쓰여 있다면서요? 모르십니까? 저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간자는 안 배우고 죽어도 한자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제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관속의 물을 완전히 빼낼 수 있고 공기가 정체하지 않도록 기울기를 주어야 하는데, 자, 여기 뭐 선하향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건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대신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학적으로는 탄젠트 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탄젠트 값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뭘 뜻했죠? 밑변분의 높이였다.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A와 B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분의 B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이쪽 B를 뭘로 고정하느냐면 1이에요. 1만큼 올라갈 때 수평으로는 얼만큼 이동했는가. 자, 그러면 가령 여기가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그러면 100일 때는 몇 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50일 때는 50분의 1이다. 당연히 어느 쪽이 경사가 급한지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50분의 1이 100분의 1보다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모의 숫자가 작을수록 경사는 급해진다. 위에는 항상 뭘로 표현된다? 1.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뭘로 표현하더라? 기울기를 표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자고요. 일단 아시겠죠? 자, 이게 뭘 표현하는 거다? 기울기. 50분의 1하고 100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 50분의 1.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일단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넘어갑니다. 펌프의 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때로는 수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단 얘기를 합시다.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양정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펌프가 있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저수조가 있네요. 자, 이쪽은 고가수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수조에서 수면을 뭐라고 할 거냐면 흡입수면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펌프가 있네요. 펌프에 축중심이 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봤더니 고가수조에 뭐가 있습니까? 수면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를 펌프가 물을 뱉어낸다고 해서 토출 수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흡입 수면에서부터 축중심까지 거리를 수직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흡입 양정이라고 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다음 축중심에서부터 토출 수면까지 수직 거리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 거다? 토출 양정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흡입 수면에서부터 토출 수면까지 거리는 펌프가 실제적으로 물을 운반한 수직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 양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펌프를 어느 용량짜리를 살 거냐는 실양정만 계산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배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흡입
마찰 손실수도 있고 토출직의 마찰 손실수도 있어요. 이걸 총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마찰 손실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더해 주느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실향정에다가 마찰 손실수두를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양정 중에 무슨 양정이다? 전양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펌프의 양정을 얘기를 할 때 일단 무슨 양정도 있고 실향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양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실향정은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실향정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흡입양정, 토출양정, 마찰손실수두 뭐 등등 써놓고 그럼 당연히 뭐만 골라야 됩니까? 흡입양정과 토출양정만 고르면 되겠죠. 자, 전양정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실향정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마찰 손실수두를 더한 것이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펌프의 출력을 계산할 때는 실향정을 쓰겠습니까? 전향정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전향정을 쓰겠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건 당장에 급하지 않은데 하나만 이해를 해놓자고요. 펌프의 축동력, 충마력. 그러니까 펌프의 출력이 얼마 되는 것짜리를 구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높이 올려 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출력일수록 높이 올려 보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만큼 올려 보낼 때 물을 많이 올려 보낼 수 있는 것과 물을 적게 올려 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출력 차이가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축동 출력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QH예요. QH가 뭐냐? Q는 뭐다? 유량.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H는 양정. 양정인데 양정 중에 무슨 양정이겠습니까? 실양정, 전양정. 일단 이것부터 기억을 하는 거야. QH다. 아시겠죠? 그런데 단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양수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량이란 얘기고 여기 단위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방미터 퍼 미니트로 되어 있네요. 시간이 뭘로 되어 있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앞에다가는 W하고 여기 환산값이 있는데 이건 지금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기본 과정에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 출력과 관계된 것에는 뭐가 있다? 유량과 무엇의 곱이다? 양정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만 일단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넘겨봅니다. 자, 이거 계산 문제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게 지금 당장 계산 문제 하면 머리 아프겠죠. 자, 펌프의 운전에서 직렬 운전과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펌프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왜 구체적으로 들어가냐면 펌프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옵니다. 27회 때는 근데 조금 덜 까다롭게 나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뭔가 복잡하죠?
자, 펌프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직렬운전과 병렬운전이 있는데 직렬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병렬은 나란히 나란히 배치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으면, 수조가 있으면 펌프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직렬운전이에요. 자, 그러면 병렬운전은, 자,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수조가 있으면, 자, 펌프를 흡입배관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펌프다. 이렇게 해서 배관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병렬운전이에요. 그럼 딱 봐도 직렬운전은 한 해 보냈다가 한 대를 더 해가지고 또 보내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정이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자고요. 마찰 저항이 없다면 유량은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한다? 양정이 2배로 증가한다. 일단 여기까지. 자, 마찰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양정이 몇 배? 2배. 유량이 2배가 아니죠. 무슨 운전일 때? 직렬 운전일 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병렬 운전은 양정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증가하겠어요? 유량이 증가하겠죠. 자, 직렬 운전일 때는 양정이 증가하고, 그 다음 병렬 운전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의 펌프를 2대를 연결했다. 직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양정이 몇 배다? 2배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자, 병렬 운전일 때는 유량이 몇 배다? 2배다. 자, 그래서 자, 요 곡선은 이런 얘기예요. 한 대 운전할 때, 자, H가 뭐라고요? 양정.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량.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펌프의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곡선 일부다. 그러면 X축에는 뭐가 있고 유량이 있고 Y축에는 양정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량과 양정 간의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을 띠더라? 이렇게 하얀 곡선을 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대 운전할 때. 그럼 2대 운전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는 양정이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운전이 됩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만 일단 먼저 기억하자? 2배. 자, 그 다음 이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은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직렬 운전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고, 그 다음에 병렬 운전에서는 사실은 이 밑에 줄이 있지만 빼놨어요. 그 다음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건 이 밑에 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건 어디서 배운다? 기본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한 대 운전할 때와 2대 운전할 때 뭐가 증가했습니까? 유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양정은 증가하지 않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뒷얘기가 있지만 뭐가 증가하더라? 유량이 증가한다. 아시겠죠? 똑같은 조건의 펌프를 2대로 연결하면 마찰 저항을 무시한다면 유량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캐비테이션. 한때 매회 이걸 물어보지 않아도 이걸 인용하는 지문이 한때 한 4, 5회 정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펌프를 운전하거나 또는 배관 속의 유체가 지나갈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캐비테이션입니다. 자, 캐비테이션을 또는 무슨 현상이라고도 하느냐면 뭐라고도 한다? 공동 현상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캐비테이션 거기서 바로 여기서 조건에 따라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이타닉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이 계시네요. 보세요. 남들이 보는 건 사실은 저는요, 남들이 막 열렬히 가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내가 필이 꽂혔을 때는 남들이 보든 말든 제일 먼저 가서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볼 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크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배가 처음 출발할 때 여기 스크류가 도는 장면 나오죠? 처음에 천천히 돌다가 빨리 이렇게 돕니다. 이 돌 때 여기서 빨리 돌면 돌수록 기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느리게 돌 때 캐비테이션이 잘 발생할까요? 아니면 빠르게 돌 때 캐비테이션이 잘 발생할까요? 빠르게 돌 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기포가 왜 생기는 거야? 그냥 생기는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생각은 하되 궁금한데 몰라. 주변에서 과거에는.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해서 상식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은 높아졌는데 철학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철학 가지고 논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무슨 철학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것과 전혀 다른 얘기지만 사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씨, 비틀어졌다. 저는 뇌에 문제가 있어요. 대칭이 안 돼. 콜라가 있는데 이거 딱 따면 여기서 거품이 막 나오죠. 자, 이거 거품이 왜 나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생각해봐야 돼.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꿰뚫고 볼 수 있어야 이게 선진국이에요. 암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은 선진국이 돼. 내 몸은 선진국이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다. 자, 사실은 뭐냐면 이 콜라에다가 탄산가스를 녹여놓고 어떻게 녹여놓느냐? 압력을 증가시키면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압력에 비례해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따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니 뭐가 나왔다? 기포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현상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얘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던 와중에 캐비테이션이 나왔습니까? 펌프 얘기를 하다가 캐비테이션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캐비테이션은 여러 가지에서 나오지만, 자, 여기 펌프가 있는데 물을 빨아들입니다. 여기 임펠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 물을 흡입합니다. 흡입하는 것은 당연히 이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 펌프가 압력을 낮추니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압력을 높이면 빨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관 내의 압력은 당연히 대기압보다 높을 거다, 낮을 거다? 낮을 거다. 압력이 어떻다? 낮다. 낮으면 금방 우리가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겠네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보다 낮을 때 캐비테이션이 생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배관 내부에서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배관 어느 지점에서 압력이 그때 액체의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다 낮아지게 되면 액체는 국부적으로 증발을 일으켜 기포가 발생하게 된다. 뭐보다 낮을 때 생긴다고요? 포화 증기압. 자, 이거 지워버리고 배관 내의 압력이 특히 무슨 배관? 흡입 배관 내의 압력이 자, 이 물속의 물의 뭐보다? 포화 증기압보다 낮을 때 압력이란 말은 압이라고 하는 말은 압력이란 말과 같습니다. 낮을 때 이때 뭐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읽어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포화라는 말이 있어요. 포화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aturated 이렇게 되는데 요즘 조금 더 발음을 굴려야 될까? satura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똑같네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가득 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고 이 수증기가 일정한 압력을 띠는데 이것을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포화 수증기압은 이 이상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의 압력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화 수증기압.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물이 있으면 수증기압이 덜 찼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증발이 일어나요. 물이 뭘로 된다? 기체로 변해서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다 채워졌다. 이러면 뭐다? 포화 수증기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 채워지면 겉보기에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이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일정한 상태 이런 얘기인데 증발과 다시 물로 들어가는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어쩌다가 여기 수증기가 포화 증기압보다 수증기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증기는 더 이상 증기로 존재할 수가 없죠. 왜? 포화 증기압까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것이 뭘로 변하느냐? 물로 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슬이 맺혔다, 결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슬이 맺혔다, 결로가 발생했다. 이거 따뜻한 날에 발생을 합니까? 날씨가 추워질 때 발생을 합니까? 추워질 때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느낄 수가 있죠?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가 높을 때와 온도가 낮을 때와 비교해 보면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로 안 변하나요? 그렇죠? 그 말은 포화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 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포화 증기압은 온도가 낮을 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자, 여기 두 가지만. 자, 다시 캐비테이션은 언제 발생을 한다고요? 배관 내의 압력이 물의 포화 증기압보다 높을 때 발생해요? 낮을 때 발생해요? 압력이 낮아야 콜라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캐비테이션은 두 가지 조건이었다. 자, 하나는 뭐가 있었고? 배관 내의 압력 상태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의 포화 증기압. 이 두 조건에서 그렇죠? 어느 쪽이 작아야 배관 내의 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생기기 쉽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이해 안 되는 분. 뭔 소리인지 도대체 귀신 씨나라고 까먹는 소리 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어느 때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냐? 하나는 포화 수증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아시겠죠? 그 말은 포화 수증기압이 커진다는 것은 자, 온도가 또는 수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갈수록 발생하기 쉽다. 자, 그러면 배관 내의 압력은 언제 낮아질까요? 흡입 배관 내의 압력은? 그러면 이때는 자, 펌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배관 내의 압력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위로는 세게 보내겠지만 빨아들이는 것도 세겠죠?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책에 쭉 나와 있지만 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어떻게 하자? 낮춰야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방지하기 좋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난방 같은 거 할 때 난방 온수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갈 때 유속이 빨라지면 이렇게 배관이 휘어지는 데서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이쪽 낮은 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뭐가 생길 거다? 기포가 생기기 쉽다. 그럼 기포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배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난방을 할 때 공기 빼주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생겼기 때문이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수를 낮춰서 하고, 그리고 포화수 중기압을 낮춰야 캐비테이션이 잘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회전수가 빠를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뭐가 생기기 쉽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거꾸로 다시 회전수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스크류가 빨리 돌면 돌수록 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뭐가 생겼다? 기포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 이게 무슨 현상이다? 공동 현상이다. 암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강요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양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가끔 배수와 하수, 우리 오수 정화 설비에서 이런 용어와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하나 보자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냐면 하수란 말과 오수란 말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오수와 하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수는 뭐냐?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령 이런 거죠. 자, 우리 설거지 했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자, 여기 설거지하고 몸을 씻은 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구정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수세식 화장실에서 뱉어낸 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오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공공하수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오수하고 함께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뭐가 있다? 빗물 지하수. 그러니까 이 오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건물로부터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될 건데 이걸 유입되는 물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하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수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자, 이것도 몇 번 시험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오수하고 빗물지하수를 각각 흐르게 할 거냐, 따로 흐르게 할 거냐, 아니면 같이 흐르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흐르게 하면 배관공사가 간단하겠죠? 하수공사가 간단하지만 가령 장마철 같이 집중호우가 생길 때는 문제가 크겠네요. 그렇죠? 따르게 흐르게 하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함유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수라고 하는 정의를 알았으면 당연히 함유식이라고 하는 말과 분류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딱 감이 오죠? 무슨 말이에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각각 따로 흐르게 하면 뭐라고 할 거다? 분류식 하수관로라고 한다. 그리고 자, 같이 함께 흐르도록 하면
함유식 하수관로라고 한다. 자, 이걸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죠? 몰랐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함유식, 분류식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도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우리 볼 때 나왔어야 되는데, 자, 하수 법령상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딱 봤더니 니은번, 디귿번 봐봐요. 함께 각각 구분돼요. 나왔네. 요게 두 번 나왔어요. 하나는 그냥 지문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뭐냐면 기억번을 몰라도 찍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함유식, 분류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당연히 몇 번이다? 5번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는 알 필요는 없다. 대신 이러지 마세요. 60점만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60점 맞을 만큼만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를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의 지문 중에 3개는 알겠는데 2개는 모르겠다. 이게 60%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찍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조차 확실하지 않으면 이 중에 뭘 찍어야 될까? 이건 이제 간단한 예시니까 저런 거 왜 못 맞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트랩이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트랩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트랩은 언제 생겼냐면 이래요. 아주 오래된 도시에는 하수도와 상수도가 구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 이후에 중세 유럽 시대에서는 도시가 붕괴되면서 하수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힐에 관한 유래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이힐의 마이너 버전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루블궁이 옛날에 실내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면 시종들이 항상 뭘 갖고 다니냐면 요강 비슷한 걸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귀족들이 거기다 배변을 보게 되면 그걸 뒷뜰에다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물이 넘쳐났대. 아주 악취도 심하고. 그러니까 마이너 버전입니다. 정확한 유래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드레스나 이런 것이 젖지 않도록 하의를 신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워낙 악취가 심하니까 궁을 옮겼다. 루블궁에서 베르사유 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제가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정확한 걸 알려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프랑스에 뭐가 생깁니까? 콜레라가 창궐을 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그래서 상수와 배수를 분리해요.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배수관이 유입이 됩니다. 그랬더니 실내에 악취가 생기는 거야. 왜? 배수관을 통해서. 그래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또 해충이 배수관을 통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배관을 꼬아가지고 물을 고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트랩이라고 한다. 자, 배수용 트랩인데, 그래서 이 목적에 관한 것은 항상 시험 문제에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돼. 자, 일단 봅니다. 하수관 및 가옥배수관 속의 유독가스 및 악취,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계통의 일부에 뭘 놨어요?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를 뭐라고 하더라? 트랩. 자,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요 앞에가 목적이겠죠? 뭘 한다? 악취나 벌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막는 부속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트랩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이펀 원리 알았죠? 그래서 사이펀식 트랩이 있고 비사이펀식 트랩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사이펀 원리는 우리가 S트랩에서 봤듯이 물을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고이지 않고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느냐면 자,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무슨 작용? 자기 세정 작용이 있도록 하는 트랩을 무슨 트랩이라고 한다? 사이펀식 트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관을 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 트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어떤 트랩이 있느냐? S트랩, P트랩, U트랩 등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S트랩은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제가 그려드렸죠? 그럼 P트랩은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벽 속으로 들어가는 트랩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상 보시면 이렇게 S트랩이 있는 것과 자, P트랩이 있는 것과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건물이 더 고급입니까? S트랩하고 P트랩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P트랩이 자, 그래서 자 89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무슨 트랩이 있고 P트랩도 있고 S트랩도 있고 무슨 트랩도 있다? U트랩도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을 휘어서 만들지 않고 자기 세정작용이 없는 트랩을 자 무슨 트랩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 무슨 트랩? 드럼 트랩과 벨 트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본 과정에서 조금 더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일단 뭐가 있다? 배수관에 중간에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트랩은 자 배수관을 통한 외부에서 악취라든가 또는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트랩.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트랩이 있다? 사이펀식 트랩이 있다. 이것은 또는 무슨 트랩? 관 트랩이라고 하는데 무슨 작용이 있다고요? 자기 세정 작용이 있다. 자, 그러면 비사이펀식 트랩은 아직 종류는 모르겠지만 사이펀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니 자기 세정 작용이 없는 트랩이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봉수 깊이하고 자, 통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